기원전 399년 아테네의 차가운 감옥 안에는 기묘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로 기울어가는 해는 창살 사이로 길게 늘어져 한 노인의 발등을 비추고 있었죠. 그곳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현명하다고 칭송받는 동시에 아테네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낙인 찍힌 70살의 사형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고 그는 지금 자신의 생을 마감할 독배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한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스승에게 마지막 탈출을 권유했습니다. 부당한 판결에 순응하지 말고 제자들이 마련한 길을 통해 아테네를 떠나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죠.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을 다독였습니다. 자신은 평생 아테네의 시민으로서 법의 혜택을 누려왔고 그 법적 절차에 따르는 것이 자신의 철학적 일관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윽고 감옥 문이 열리고 동미나리 집이 든 잔을 든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관리는 차마 그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며 독배를 건넸죠. 아테네라는 찬란한 민주주의의 꽃이 왜 자신들의 가장 큰 스승에게 독약을 먹이기로 결정했을까요? 이 비극적인 결말 뒤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지독한 정치적 음모와 대중의 광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듯 그는 단숨에 독액을 목구멍 너머로 넘겨버렸죠.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오열했지만 그는 끝까지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죽음은 영혼이 육체라는 감옥에서 해방되는 축제와 같다는 말을 남기면서 말입니다. 그는 왜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았으면서 인류의 스승이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서구 철학의 뿌리라고 불리는 그가 범죄자의 낙인을 쓰고 죽어야만 했을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독배를 마시기 수십 년 전 아테네의 한 모퉁이에는 매일같이 무거운 망치와 정을 휘두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늘 돌가루로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죠.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고 그는 화려한 귀족 가문이 아닌 평범한 석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아테네에서 육체 노동을 하는 기술자의 자식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인생의 경로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차가운 대리석을 깎으며 신전을 장식할 조각상을 만들거나 건물에 기둥을 세우는 일을 배웠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을 흘리며 돌을 다듬는 일은 고됐지만 그는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죠. 하지만 소크라테스의 내면에서는 늘 알 수 없는 갈증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돌을 아름답게 깎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인간의 삶에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미학적 완벽함을 숭상하던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영혼도 고결하다고 믿는 칼로스 카가토스라는 사상을 신봉하고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소크라테스에게는 아주 가혹한 운명의 장난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고개를 돌릴 만큼 지독하게 못생긴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던 것입니다. 눈은 개구리처럼 툭 튀어나와 있었고 코는 뭉툭한 들창코였으며 입술은 두꺼웠습니다. 키는 작고 배는 불룩하게 나왔으니 당시 아테네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죠. 아름다운 조각상을 만드는 석공이 정작 본인의 모습은 조각하다만 돌덩이처럼 투박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역설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외모를 보며 비웃음을 던지거나 그를 경멸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넘어야 할 첫 번째 거대한 벽이었습니다.
신분이라는 벽과 외모라는 벽이 그의 앞길을 꽉 막아서고 있었던 셈이죠.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도 않았고 평생을 맨발로 걸어다니며 아고라 광장을 누볐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가 입은 옷은 낡은 겉옷 한 벌뿐이었고 그의 생활은 가난 그 자체였습니다. 세련된 말투와 화려한 수사학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던 당시의 지식인 소피스트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비단 옷을 두르고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며 귀족 자제들에게 성공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죠. 소크라테스는 그 화려한 장벽 앞에서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추한 외모를 농담의 소재로 삼으며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나의 눈은 튀어나와 있어서 옆도 잘 볼 수 있고 나의 코는 들창코라 맴새를 더 잘 맡을 수 있다네 라며 웃어 넘기곤 했습니다. 이런 유머러스하고 당당한 태도는 사람들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리는 묘한 마력이 있었습니다. 석공의 아들이라는 미천한 신부는 그에게 오히려 세상의 밑바닥을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는 귀족들의 서재가 아닌 시장바닥과 길거리에서 진짜 삶의 철학을 길어 올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테네라는 거대한 도시는 이 볼품없는 남자를 쉽게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사람들은 당혹스러워했고 기득권층은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여파로 사회 전체가 예민해져 있던 시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전통적인 가치를 의심하는 자를 경계했고 소크라테스의 독특한 행보는 서서히 위험한 신호로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못생긴 철학자가 어떻게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쳤는지, 그리고 그가 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강철 같은 체력을 가지게 되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평화로운 광장의 철학자이기 이전에 그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전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소크라테스를 떠올릴 때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과 한가롭게 대화를 나누는 노인의 모습만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테네가 가장 위태로웠던 순간마다 가장 앞장서서 방패를 들었던 강인한 중장 보병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시민권자라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져야 했고 소크라테스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는 참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무려 3번이나 큰 전투에 참전하며 전장을 누볐죠. 그의 첫 번째 참전지였던 포티다이아 전투는 당시 아테네인들에게 소크라테스라는 남자의 존재감을 각인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살을 파고드는 혹독한 추위로 악명이 높았던 북방의 전선이었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동상에 걸릴까 두려워 발을 꽁꽁 싸매고 두꺼운 외투를 겹겹이 껴입을 때 소크라테스는 평소와 다름없는 얇은 겉옷 한 벌만을 걸쳤습니다. 심지어 그는 모두가 얼어붙은 얼음 위를 맨발로 태연하게 걸어다니며 행군을 이어갔죠. 동료 병사들은 그를 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자신들을 조롱한다고 생각했고 어떤 이들은 그가 신의 가호를 받는 초인이라고 믿기까지 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뒷걸음질 칠 때 소크라테스는 거대한 방패를 앞세우고 적진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부상당한 알키비아데스를 어깨에 메고 화살비가 쏟아지는 전장을 뚫고 나와 제자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장군들이 소크라테스에게 무공훈장을 주려 하자 그는 오히려 그 공로를 어린 알키비아데스에게 돌리며 사양했습니다. 자신에게는 훈장보다 동료를 구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강철 같은 면모는 델리온 전투에서도 다시 한번 빛을 발했습니다. 아테네군이 대패하여 병사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도망치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말을 타고 도망치던 알키비아데스는 뒤를 돌아보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퇴각하는 군대의 맨 뒤편에서 소크라테스가 마치 산책을 하듯 당당하고 차분하게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적군이 등 뒤에서 칼을 겨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냉철하게 살피며 추격자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마치 누구든 나를 건드리면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는 사자 같은 모습이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도망치던 병사들은 소크라테스의 그런 당당한 모습에 용기를 얻어 전열을 가다듬었고 덕분에 더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패배의 현장에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훗날 알키비아데스는 친구들이 모인 술자리에서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포티다이아에서의 그 겨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그는 아무 불평 없이 우리보다 훨씬 가벼운 차림으로 걸어 다녔습니다. 한 번은 어떤 문제에 골몰하여 새벽부터 이튿날 해 뜰 때까지 한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병사들이 몰려들어 그 모습을 구경했고 마침내 해가 뜨자 소크라테스는 태양을 향해 기도를 올린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플라톤이 남긴 향연에 기록된 이 증언은 전쟁터의 소크라테스가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이미 자신의 철학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있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아테네로 돌아온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훈장이 아닌 기묘한 운명의 장난이었습니다. 세계의 질서를 탐구하던 그에게 델포이의 신전에서 내려온 한마디의 신탁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소크라테스는 여전히 아고라 광장을 서성이며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오랜 친구인 카이레폰이 델포이의 아폴론 신전을 방문하면서 모든 비극과 영광이 시작되었습니다. 카이레폰은 신전의 무녀인 피티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무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그야말로 아테네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는 신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소크라테스는 기뻐하기는커녕 깊은 고뇌와 당혹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신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만 자신에게 지혜가 없다는 사실 또한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모순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신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파헤치기 위해 자기보다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먼저 정치를 잘하기로 소문난 유명한 정치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국가의 정의와 선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죠.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자 그 정치가는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가 거듭될수록 그가 내뱉는 말들은 논리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상뿐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척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를 떠나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도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은 더 현명하겠구나. 이것이 바로 인류 철학의 역사를 바꾼 무지의 자각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 불리던 시인들과 예술가들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재판장에서 그는 이 탐구의 과정을 배심원들 앞에서 직접 털어놓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배심원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신탁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 지혜롭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먼저 정치가 한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는 지혜로운 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려 했고 그 결과 그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리고 나는 혼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선이나 아름다움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없지만 저 사람은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하고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작은 차이만큼은 내가 더 현명한 것 같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기록된 이 고백은 그것이 얼마나 솔직하고 무장해제된 말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가장 위대한 지혜는 결국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그의 핵심 사상이 바로 이 순간에 탄생했습니다. 시인들은 신비로운 영감으로 아름다운 시를 썼지만 정작 자신이 쓴 시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혜가 있어서 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재능이나 광기에 사로잡혀 있어 쓸 뿐이었죠. 다음으로 찾아간 장인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술 하나를 잘 안다는 이유로 자신이 정치나 철학 같은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구석구석을 누비며 소위 전문가라고 자부하는 이들의 지적 허영심을 사정없이 무너뜨렸습니다. 그의 질문은 날카로운 메스가 되어 사람들이 쌓아 올린 거짓 지식의 탑을 하나하나 해체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신탁의 참뜻을 마침내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은 소크라테스라는 개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신의 지혜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자만이 진정한 지혜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이 신이 내린 진짜 교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무지를 지적당한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은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대중 앞에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폭로된 그들은 소크라테스를 향해 서서히 증오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테네의 지적 질서를 뒤흔드는 위험인물이자 기득권의 자존심을 짓밟는 눈엣가시가 되었습니다. 신탁의 비밀을 풀기 위해 시작한 그의 여정이 오히려 그를 죽음의 재판장으로 몰아넣는 도화선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람들이 거짓된 지식에서 벗어나 영혼을 돌보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질문을 던지는 자를 넘어 타인의 영혼이 진리를 낳을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삼파술의 시작이자 아테네 청년들을 열광시킨 독특한 대화법의 탄생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어머니 파이나레테는 아이의 출산을 돕는 노련한 산파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망치질을 하던 석공이었지만 자신의 진짜 직업은 어머니와 같은 산파라고 생각했죠. 다만 그의 어머니가 여인의 몸에서 아이를 받아냈다면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서 진리를 끄집어내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지혜를 가진 스승이라 자처하기보다 타인이 가진 잠재력을 깨워주는 조력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지식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이들은 소피스트라고 불리는 운변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나타나 내가 우주의 진리를 다 알고 있으니 돈을 내면 가르쳐 주겠다고 선언했죠. 그들은 학생들의 머릿속에 지식이라는 물건을 억지로 집어넣는 장사꾼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방식이 인간의 영혼을 오히려 병들게 한다고 굳기게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고라 광장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대화를 시작할 때 그는 늘 가장 낮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 당신이 아는 것을 나에게 조금만 가르쳐 주십시오. 라며 정중하게 부탁하곤 했죠. 상대방은 소크라테스의 볼품없는 외모와 겸손한 태도에 방심하며 자신이 아는 지식을 뽐매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다 라거나 용기란 전장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당당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소크라테스의 진짜 마법인 삼파술이 시작됩니다. 그는 결코 상대의 말이 틀렸다고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주 단순하고 기초적인 질문을 하나씩 던지며 상대방의 논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렇다면 강자가 실수로 자신에게 해로운 결정을 내렸을 때도 그것이 정의입니까? 라는 식으로 말이죠. 플라톤의 메논에는 이 삼파술이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메논이라는 젊은 귀족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메논이 덕이란 남자에게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고 여자에게는 집을 잘 돌보는 것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자 소크라테스가 부드럽게 받아쳤습니다. 메논, 내가 하나의 덕은 물었는데 당신은 수많은 덕들을 갖다 주었군요. 마치 내가 꿀벌이 무엇인지 물었더니 꿀벌의 종류만 잔뜩 나열해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꿀벌들을 꿀벌이라고 부르게 만드는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메논은 처음에는 자신있게 대답했지만 질문이 쌓일수록 점점 말문이 막혀갔습니다.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저는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덕에 대해 무척 많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말하기 어렵습니다. 당신은 마치 저를 마비시키는 전기가오리 같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마비시킨다면 그것은 내 자신도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덕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른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부터가 진짜 탐구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삼파술의 핵심이었습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무지를 인정하고 그 지점에서 새로운 탐구를 시작하는 것. 바로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사람들에게 선사하려 했던 지적 혁명이었습니다.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 상대방은 서서히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서로 모순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만만했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고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며 결국 말문이 막히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죠. 이 당혹스러운 상태를 철학적 용어로 아포리아라고 부르는데 이는 앞길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이라는 뜻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이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가 비로소 진정한 공부를 시작할 준비가 된 순간이라고 보았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짜 지식이 산산조각 나야만 영혼의 빈자리에 진짜 진리가 들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쥐어짜는 상대방을 향해 끈기 있게 질문을 던지며 그가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이를 낳는 산모의 산고와도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옆에서 그 진통을 함께 나누며 오직 대화의 기술로서 영혼의 출산을 도왔던 것입니다. 아테네의 젊은이들은 이 지적회감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권위적인 어른들이 소크라테스의 질문 몇 마디에 쩔쩔매는 모습은
청년들에게 엄청난 해방감을 선사했죠. 하지만 이 대화법은 기득권층에게는 지독하게 불쾌하고 위험한 도발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무너지는 경험은 마치 벌거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지는 수치심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돈을 한 푼도 받지 않았음에도 아테네 최고의 인기 강사가 되었고 동시에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파는 대신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고 의심하는 법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대화는 시장 바닥의 소음 속에서도 빛이 났고 술자리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치 거울을 본 것처럼 자신의 추한 무지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두고 나의 대화법은 사람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체의 병을 고치는 의사처럼 그는 영혼의 무지를 치료하는 영혼의 의사를 자처한 셈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각보다 잔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는 의사보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광대를 더 좋아하기 마련이죠.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의 무지를 파헤칠수록 아테네 사회 밑바닥에서는 그를 향한 거대한 분노의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아테네를 깨우는 스승이 아니라 평온한 도시를 어지럽히는 독충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끝까지 질문을 던져야만 했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스스로를 가리켜 아테네라는 거대한 군마의 옆구리에 붙어있는 작은 드녜라고 불렀습니다. 몸집이 크고 혈통이 좋은 말일수록 쉽게 나태해지고 깊은 잠에 빠져들기 마련이라는 논리였죠. 말이 잠들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따끔하게 쏘아대는 등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대한 말은 바로 찬란한 문명을 자랑하던 도시국가 아테네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아테네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지적으로 정체되는 것을 차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광장으로 나가 지나가는 시민들의 정신을 사정없이 찔러대기 시작했죠. 그는 아테네 시민들이 돈과 명예, 그리고 권력이라는 껍데기에만 집착하는 현실을 아주 뼈아프게 꼬집었습니다. 당신은 아테네라는 위대한 도시의 시민이면서 왜 영혼을 가꾸는 일에는 그토록 무관심합니까? 라며 정면으로 비판했죠. 이 물음은 단순한 비판이 아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장에서도 거의 같은 말을 배심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심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한, 나는 철학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만나는 누구에게나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여보시오, 당신은 아테네 시민으로서 가장 위대하고 지혜로운 도시에 살고 있는데 어찌하여 돈과 명성과 명예는 그토록 열심히 얻으려 하면서 정작 지혜와 진리와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만드는 일에는 생각도 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단 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에게 소크라테스, 이번에는 당신을 석방하겠소. 하지만 더 이상 그런 탐구를 하지 말고 철학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조건이오. 라고 말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신에게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내가 숨이 붙어있는 한 나는 철학하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기록한 이 선언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사명을 확신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죽음 앞에서도 타협을 거부한 이 말은 그가 단순한 고집쟁이가 아니라 자신의 역할을 신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음을 드러냅니다. 이런 소크라테스의 행보는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아주 성가시고 위험한 도발로 비춰졌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전쟁의 패배 이후 사회적 결속력이 약해진 상태였고 사람들은 안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우리는 잘하고 있다고 위로받고 싶어 할 때 소크라테스는 혼자서 우리는 지금 틀렸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거짓된 평화를 깨트리는 불편한 진실의 전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아테네의 거리는 점차 소크라테스를 지지하는 젊은이들과 그를 증오하는 기득권층으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들은 스승의 예리한 비판에 통쾌함을 느꼈지만 어른들은 자신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에게 닥쳐올 위험을 충분히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이 자신에게 부여한 사명이 바로 아테네를 깨우는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재판장에서도 이등의 비유를 당당하게 언급하며 배심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을 사형에 처하는 것은 아테네를 다시 깊은 잠에 빠뜨리는 자해 행위와 같다고 경고했던 것이죠. 아테네의 화려한 거리는 언제부터인가 화려한 옷차림과 세련된 말투를 뽐내는 외주인들로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자라는 뜻의 소피스트라고 부르며 아테네의 권력층과 청년들을 파고들었죠. 그들은 단순히 지식을 나누는 교육자가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고 정치적 영향력을 얻는 기술을 파는 전략가들이었습니다. 성공을 갈망하는 아테네의 귀족 청년들은 그들에게 막대한 금화를 가져다주며 그 비법을 배우려 줄을 섰습니다. 소피스트들의 대장격인 프로타고러스는 인간이 모든 것에 척도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며 세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진리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다는 상대주의의 서막을 알린 셈입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런 소피스트들의 주장이 아테네의 공동체를 안에서부터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소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리가 제각각이라면 정의나 선함 같은 보편적인 가치는 한낱 말장난에 불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을 돈을 받고 파는 행위 자체를 극도로 경멸하며 그들을 지식의 장사꾼이라 불렀습니다. 진리는 시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라 영혼이 온 힘을 다해 함께 추구해야 할 신성한 목적지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소피스트들은 화려한 수사학을 동원해 대중을 현혹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현란한 말 속에 알맹이가 없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들은 남을 설득하여 승리하는 기술은 뛰어났지만 정작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고라 광장 한복판에서 소크라테스와 당대 최고의 소피스트들이 맞붙는 장면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최고의 구경거리였습니다. 소피스트가 논리적인 함정을 파놓으면 소크라테스는 특유의 질문 공세로 그 함정을 역으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플라톤의 고르기아스에는 이 맞대결의 극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소피스트 중 한 명인 고르기아스가 자신의 기술을 자랑하는 장면에서 소크라테스가 끼어들었습니다. 고르기아스, 당신이 가르치는 수사학이란 정확히 무엇을 상대로 하는 설득의 기술입니까? 고르기아스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정이나 공공장소에서 청중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나는 내 학생들이 어떤 논쟁에서도 이길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득이란 지식을 주는 설득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주는 설득입니까? 고르기아스가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믿음을 주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부드럽게 따라붙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학생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채 청중을 설득할 수 있겠군요. 의사보다 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 환자들 앞에서 자신이 더 나은 의사라고 설득할 수도 있겠군요. 그것이 당신이 가르치는 것입니까?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이었습니다. 고르기어스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당신들은 약한 논리를 강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과연 패배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는 법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화려한 논리에만 집착하던 소피스트들은 결국 미천을 드러내며 말문이 막히고 말았죠. 아테네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소피스트의 세련된 궤변을 배우는 것보다 소크라테스의 가난한 철학을 따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현실적인 이득이 전혀 되지 않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기득권층의 눈에 아주 불온한 선동으로 비춰졌습니다. 소피스트들은 소크라테스에게 망신을 당할 때마다 그를 향한 원한에 겹겹이 쌓아 올리며 복수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특기인 수사학을 이용해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신을 부정하고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들이 퍼뜨리는 루머의 홍수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의 낡은 겉옷을 여미며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금화 대신 진리를 선택한 자신의 가난한 삶이야말로 그 어떤 논리보다 강력한 증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당시 소피스트들은 약한 논리를 강하게 만드는 법을 가르친다며 자신들의 유능함을 선전하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를 두고 그것은 진리를 죽이고 거짓의 생명을 불어넣는 살인 행위와 같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런 단호한 태도는 그를 아테네에서 가장 고결한 인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걱정했고 적들은 그를 제거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소크라테스는 시장통의 소음 속에서 여전히 당신 자신을 아느냐? 는 질문을 던지며 소피스트들의 궤변에 맞섰습니다. 그의 싸움은 지적인 유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던 셈입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수많은 지식인을 논리로 굴복시켰던 소크라테스도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만큼은 그리 가볍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집 문 앞에는 세상 그 어떤 소피스트보다 매섭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진 아내 크산티페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흔히 그녀를 인류 역사상 최고의 악처라고 부르며 비난하곤 하지만 사실 그녀의 입장에서 보면 소크라테스는 참으로 대책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석공이라는 멀쩡한 직업을 내팽개치고 하루 종일 시장 바닥을 돌아다니며 돈도 안 되는 대화만 나누고 다녔으니 말입니다. 집에는 굶주린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소크라테스는 단 한 푼의 수강료도 받지 않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크산티페가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것은 어쩌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정당한 항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소크라테스가 제자들과 함께 집 근처에서 진지한 철학적 토론을 나누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집 안에서 남편을 기다리다 지친 크산티페가 문을 박차고 나와 온갖 독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의 체면이 깎이는 것을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했지만 소크라테스는 허허 웃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크산티페는 집 안에서 커다란 물통을 들고 나와 소크라테스의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물에 젖은 생쥐꼴이 된 성인을 보며 제자들은 경악했고 주변 사람들은 숨을 죽여 씁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내며 너무나도 평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둥이 요란하게 치더니 결국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구먼. 이 한마디는
소크라테스가 가진 초연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화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자 소크라테스는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나는 일찍이 크산티페와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지. 내 생각은 이랬네. 말을 다루는데 능숙하고 싶은 사람은 가장 다루기 어려운 말부터 시작해야 하는 법이야. 그 거친 말을 길들이고 나면 나머지 말들은 쉽게 다룰 수 있게 되지 않겠나. 나도 마찬가지라네. 나는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었고 그래서 크산티페를 선택한 거야. 그녀와 함께 살면서 내가 잘 견뎌낸다면 다른 어떤 사람과도 쉽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거든. 크세노폰이 기록한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결혼 생활조차 철학적 수련의 장으로 만들어버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아내의 분노를 개인적인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연의 섭리처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있어 결혼 생활은 단순히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내심을 단련하는 고도의 수련 과정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결혼에 대해 조언할 때도 좋은 아내를 얻으면 행복할 것이고 나쁜 아내를 얻으면 철학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환경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진정한 철학의 시작이라고 믿었던 셈이죠. 실제로 그는 크산티페의 불같은 성격을 견뎌내면서 아테네 시민들의 그 어떤 비난과 모욕도 견딜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얻었습니다. 거친 말을 길들여야만 평범한 말들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논리로 자신의 결혼 생활을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가장 슬프게 울었던 사람 역시 크산티페였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고집스러운 철학을 이해하지는 못했을지언정 그가 가진 영혼의 순수함만큼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배를 받기 직전 크산티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 오열하며 남편의 마지막을 지켰습니다. 그는 아내를 집으로 돌보내며 제자들에게 그녀를 잘 보살펴달라는 부탁을 남겼을 정도로 가족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악처로 기억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녀를 자신의 영혼을 단련시켜준 가장 훌륭한 스승 중 한 명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일상의 사소한 시련조차 철학적 사유의 재료로 삼았던 그의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이 남자는 이제 개인적인 시련을 넘어 국가적인 위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내의 물벼락보다 훨씬 더 차갑고 날카로운 아테네 권력자들의 공격이 그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들렸다는 신비로운 목소리. 즉, 다이모니오는 그에게 어떤 경고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도 끝까지 아테네를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소크라테스의 주변 인물들은 그가 가끔씩 보여주는 기묘한 행동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곤 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무언가에 홀린 듯 자리에 멈춰서서 몇 시간 동안이나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생각에 잠기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죠. 제자들은 그런 스승의 모습을 보며 그가 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거나 깊은 영적 체험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아주 특별한 목소리가 있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 신비로운 존재를 다이모니온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신적인 존재 혹은 영적인 신호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목소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예언이나 명령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이모니온은 소크라테스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는 법이
결코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가 무언가 잘못된 길을 가려 하거나 위험한 선택을 하려 할 때만 그것을 하지 말라고 제지하는 경고의 목소리로만 들려왔죠. 소크라테스는 이 다이모니온에 대해 재판장에서 직접 증언했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서든 신적인 무언가, 신령한 무언가를 언급한다는 것을. 멜레토스도 고발장에서 이것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릴 때부터 내게 찾아오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그것은 항상 내가 하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결코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하지 말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적인 사명을 반대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 목소리가 좋은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 이 순간에도 이 목소리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기록된 이 증언은 얼마나 솔직하고 담담한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했습니다. 전쟁터에서 퇴각할 때나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때 소크라테스는 늘 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집불통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권력자의 명령보다 이 양심의 소리가 더 절대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소크라테스가 군 복무 중에 무려 하루 꼬박 24시간을 같은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료 병사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하며 지켜봤지만 그는 내면의 소리가 허락할 때까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신비주의적인 면모는 소크라테스를 평범한 철학자 이상의 존재로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다이모니오는 그를 법정으로 끌고 가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를 고발한 자들은 소크라테스가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신을 끌어들여 청년들을 현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회에서 전통적인 신을 부정하고 개인적인 신성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불경죄에 해당했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재판 과정에서도 이 목소리에 대해 아주 당당하게 증언했습니다. 자신은 신이 보낸 신호를 따르고 있을 뿐이며 이것이야말로 아테네를 위한 진정한 경건함이라고 역설했죠. 하지만 대중의 눈에는 그가 독단적이고 오만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목소리를 핑계로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는 위험한 사상가라는 낙인이 찍힌 것입니다. 기득권층은 이런 소크라테스의 통제 불가능한 자유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자의 다이모니온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자신들의 권위가 무너질 것이라는 공포를 느꼈던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경험한 이 신비로운 목소리는 결국 그를 죽음의 문턱까지 안내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이모니온은 그에게 도망치거나 구걸하라는 신호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를 둘러싼 공기는 차갑게 식어가며 본격적인 위기가 닥쳐옵니다. 개인적인 계짜 철학자로 취급받던 시기를 지나 이제 그는 아테네라는 국가 시스템 전체에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를 향한 고발장은 이미 작성되었고 500인의 배심원이 모이는 거대한 재판에 막이 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왜 자신들의 가장 현명한 이웃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 했을까요? 찬란했던 아테네의 황금기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전쟁의 참혹한 결과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숙적 스파르타에 처참하게 패배한 아테네는 더 이상 그리스의 주인이 아니었죠. 성벽은 허물어지고 함대는 불탔으며 시민들의 자부심은 바닥까지 추락했습니다. 굶주림과 전염병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상처 입은 이들의 분노와 피해의식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극적인 패배의 책임을 돌릴 대상을 간절히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아테네의 권력자들은 광장에서 입만 열면 기존의 질서를 부정하던 소크라테스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가 재판에 넘겨진 진짜 이유는 표면적인 죄목인 불경죄보다 훨씬 더 복잡한 정치적 원한 때문이었습니다. 원전 직후 아테네를 통치했던 공포의 정권인 30인 참주 중에 그의 제자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 소크라테스를 끔찍이 따랐던 제자 크리티아스는 30인 참주의 우두머리가 되어 동포들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의 눈에는 소크라테스가 이 괴물 같은 독재자들을 길러낸 장본인으로 보였던 셈입니다. 비록 소크라테스가 참주들의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며 목숨을 걸고 저항했음에도 대중의 분노는 식을 줄 몰랐습니다. 그 잘난 교육의 결과가 고작 살인귀 양성이냐는 비난이 화살처럼 그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자 시민들은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기 위한 대대적인 숙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사면 조치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그를 처벌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자들은 종교와 교육이라는 아주 교묘한 프레임을 짜서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결심합니다. 국가의 신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들여와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은 당시 아테네인들의 보수적인 감성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사실 소크라테스는 누구보다 아테네를 사랑했고 전장에서도 목숨을 걸고 싸웠던 충직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패배의 쓴잔을 마신 대중에게 그런 논리적인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을 가려줄 희생양,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을 대신 채워줄 누군가의 몰락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아테네라는 거대한 유기체는 지금 소크라테스라는 가시를 빼내어 자신의 고통을 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고발의 선봉에 선 인물은 가죽공장 운영자였던 아니토스와 시인 멜레토스였습니다. 아니토스는 자신의 아들이 소크라테스에게 철학을 배우느라 가업을 잊지 않으려 한다며 사적인 원한을 품고 있었죠. 그들은 소크라테스의 산파술이 청년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게 만들고 사회의 근간을 뒤흔든다고 선동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들의 말에 동조하며 한때는 존경했던 노스승에게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철학자의 재판이 아니라 쇠락해가는 제국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이었습니다. 아테네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자를 품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운 도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음모의 그물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굽힐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번 재판을 통해 아테네 시민들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가르치려 했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한 그의 생의 마지막 대화가 이제 500인의 배심원 앞에서 펼쳐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시 아테네의 법정은 정의를 가리는 곳이라기보다 대중의 감정을 자극해 승리를 얻어내는 연극 무대에 가까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부당한 무대 위에서 과연 어떤 표정으로 배심원들을 마주했을까요? 기원전 399년 어느 봄날, 아테네의 시민 법정인 헬리아이아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추첨으로 선발된 500임의 배심원이 거대한 계단식 좌석에 빼곡히 앉아 한 노인을 매서운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들 앞에는 낡은 옷을 입은 70살의 소크라테스가 홀로 서 있었습니다. 평소 아고라 광장에서 보던 친숙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그가 마주한 자리는 평범한 대화의 장이 아닌 생과 사를 가르는 칼날 위였습니다. 고발인 멜레토스는 배심원들 앞에서
소크라테스가 청년들을 타락시키고 국가가 믿는 신 대신 그에 의한 다이모니온을 믿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감정적이었고 패배주의에 빠진 시민들의 공포와 분노를 자극하는 단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시 아테네 법정의 관례는 피고인이 배심원들에게 눈물로 호소하거나 어린 자녀들을 데려와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런 비굴한 방식을 단호하게 거부하며 오직 이성과 논리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을 향해 자신이 평생 해온 일은 아테네 시민들이 영혼의 상태를 돌보게 하려는 신의 명령이었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무죄로 방면하더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질문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의 선언은 법정을 술렁이게 만들었죠. 이것은 당시 배심원들에게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오만함으로 비춰졌습니다. 재판관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그의 태도는 중립을 지키던 이들의 마음까지 서서히 돌아서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재판장에서 그냥 원칙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발인 멜레토스를 직접 상대로 불러 법정에서 대화를 펼쳤고 이 장면은 소크라테스의 변론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멜레토스, 청년들을 가장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멜레토스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법률이 알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묻는 것입니다. 법률을 알고 청년들을 훌륭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멜레토스가 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배심원들이 그렇게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계속했습니다. 배심원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그렇습니까? 멜레토스가 답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부드럽게 끝맺었습니다. 훌륭한 대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에서 청년들을 타락시키는 사람은 오직 나 한 명뿐이고 나머지 모든 아테네 시민들은 청년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들이란 말이군요. 멜레토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법정이 잠시 술렁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계속했습니다. 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훌륭하게 키우는 사람은 많습니까? 아니면 한 명의 전문가만이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전문가는 극소수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말을 오히려 망칩니다. 청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직 한두 명의 뛰어난 교육자가 그들을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멜레토스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소크라테스에게 씌워진 죄목은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배심원들의 머릿속에는 수십 년 전 아리스토파네스의 희극 구름에서 묘사된 궤변론자 소크라테스의 이미지가 깊게 박혀 있었죠. 그들은 눈앞에 실제하는 인간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환상 속의 위험 인물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보이지 않는 편견이라는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재판 과정에서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마침내 첫 번째 투표가 시작되었고 배심원들은 각자의 투표용지를 바구니에 던졌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281대 220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그 표 차이는 생각보다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한 31명만 마음을 돌렸더라면 소크라테스는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던 아주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소크라테스가 적절한 벌금을 제한하거나 몸을 낮췄다면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결말은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역사를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도발적인 역제안을 던집니다. 그는 자신이 아테네를 위해 한 일은 처벌받을 일이 아니라 올림픽 우승자처럼 국빈 대접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죠. 나에게 합당한 형벌은 시청에서 무료로 식사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라는 그의 말에
법정은 순식간에 분노의 도가니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배심원들을 가르치려 드는 것을 넘어 그들의 판단을 정면으로 조롱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어진 두 번째 투표에서 배심원들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유죄에 투표하지 않았던 사람들조차 소크라테스의 굽히지 않는 태도에 질려 사형 찬성표를 던지고 만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이 투표의 결과가 아니라 진실을 외면한 대중의 선택임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흔들림 없이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여러분은 살기 위해 라고 말하며 법정을 나섰습니다. 그는 왜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찰나의 기회들을 스스로 걷어찬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삶을 지탱해온 철학적 가치가 목숨 구걸보다 훨씬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비탄에 빠진 제자들의 울음소리와 승리감에 도취된 고발자들의 고함으로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오직 소크라테스만이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포졸들을 따라 감옥으로 향했습니다. 아테네 민주주의는 이 재판을 통해 가장 위대한 지성을 스스로 죽이는 자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다수의 손을 들어 정의를 실현한다고 믿었던 500인의 배심원은 자신들이 인류 역사에 어떤 오점을 남기고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제 소크라테스에게 남겨진 것은 차가운 감옥에서의 마지막 한 달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자신을 구하려는 제자들의 마지막 시도와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됩니다. 사형이라는 극단적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소크라테스의 표정에는 그 어떤 공포나 후회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제야 모든 숙제를 끝낸 아이처럼 홀가분한 표정으로 자신을 심판한 배심원들을 다시 한번 마주보았죠. 그는 먼저 자신에게 사형 투표를 던진 사람들을 향해 아주 서늘하고도 냉철한 예언을 한마디 던졌습니다. 자신 한 명을 죽임으로써 불편한 진실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여러분은 나를 죽임으로써 삶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비판자로부터 벗어나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내가 떠난 뒤에는 더 젊고 더 매서운 비판자들이 나타나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진실을 덮으려 할수록 그 진실은 더 거센 파도가 되어 돌아올 것임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여 추하게 사느니 당당하게 진리를 지키며 죽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자신에게 무죄를 던져주었던 선량한 배심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철학적 확신을 그들과 나누고 싶어 했기 때문이죠. 그는 죽음을 두 가지 가능성으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깊고 평온한 잠에 빠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혼이 다른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죽음이 깊은 잠이라면 그보다 더 큰 휴식이 어디 있겠느냐며 그는 배심원들에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꿈조차 꾸지 않는 깊은 밤의 휴식은 왕의 침소보다 더 달콤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논리였죠. 반대로 만약 죽음이 다른 세상으로 가는 여정이라면 그것은 소크라테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축제의 현장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먼저 세상을 떠난 전설적인 영웅들과 지혜로운 시인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곳에 가면 오디세우스나 헤시오도스 같은 위대한 영웅들을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정말 지혜로운지 내가 직접 질문을 던져볼 수 있다면 나는 몇 번이라도 죽음을 택할 것입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도
질문을 멈추지 않겠다는 그의 농담 섞인 진술에 배심원들은 묘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죽음조차 탐구의 대상으로 삼는 이 노철학자의 기계는 이미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아주 사적이고도 간곡한 부탁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이는 소크라테스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가장 감동적인 대목이기도 합니다. 나의 아들들이 자라나거든 내가 여러분에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괴롭혀 주십시오. 만약 그들이 덕보다 돈이나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긴다면 사정없이 비판하고 꾸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안락한 삶을 살기보다 고통스럽더라도 진실한 삶을 살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아테네라는 공동체가 자신의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거대한 스승이 되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 최후 진술은 단순히 법정에서의 변론을 넘어 인류가 지향해야 할 도덕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비극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테네를 깨우기 위한 마지막 수업으로 활용했습니다. 재판장은 이제 더 이상 소크라테스를 심판하는 곳이 아니라 소크라테스에 의해 아테네가 심판받는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는 배심원들의 양심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연설의 마지막 순간, 소크라테스는 역사의 길이 남을 한 문장을 남기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어느 쪽이 더 좋은 곳으로 가는지는 오직 신만이 아실 것입니다. 그는 재판에서 졌지만 진리 앞에서는 승리한 자의 뒷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육체는 비록 쇠사슬에 묶였을지 모르나 그의 정신은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비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테네의 비극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성자를 죽인 도시가 짊어져야 할 죄책감과 혼란은 예상보다 훨씬 더 무겁게 아테네를 짓누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사형 선고가 내려진 후 소크라테스는 즉시 처형되지 않고 약 한 달 동안 감옥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델로스 섬에 신성한 배를 보내 제사를 지내는 기간이었는데 그 배가 돌아오기 전까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간은 소크라테스를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스승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특히 그의 오랜 부유한 친구였던 크리톤은 간수들을 매수하고 탈옥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크리톤은 어둠을 뚫고 소크라테스의 감옥으로 찾아와 잠든 스승의 곁을 지켰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소크라테스는 평소처럼 평온한 얼굴로 친구를 맞이했지만 크리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었죠. 크리톤은 눈물로 호소하며 소크라테스에게 지금 당장 이곳을 나가자고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여기서 죽는다면 친구들이 돈이 아까워 스승을 구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부당한 판결에 순응하는 것은 정의롭지 못한 적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며 남겨진 아이들을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테살리아 같은 타국으로 망명한다면 그곳에서도 충분히 환영받으며 철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덧붙였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의 간곡한 요청에도 흔들림 없이 아주 냉정하고 논리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플라톤의 크리톤에는 이 새벽의 대화가 한자 한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크리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리톤, 우리가 늘 해왔던 대로 한 가지만 살펴봅시다. 내가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오직 진리만을 따라야 합니까? 크리톤이 말했습니다. 진리를 따라야 하죠. 소크라테스가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곳을 몰래 빠져나간다면 아테네의 법이 나를 향해 이렇게 묻겠죠. 소크라테스, 우리가 당신에게 무슨 불의를 저질렀기에 당신은 우리를 이토록 무시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태어나게 했고, 길러주었고, 교육을 받게 해주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7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떠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 한 번도 아테네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함께 살겠다는 약속이 아니었습니까? 크리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계속했습니다. 크리톤, 나는 이 목소리를 듣는 것만 같습니다. 마치 음악 소리에 홀린 사람처럼 이 소리가 내 안에서 울려 퍼져 다른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이 목소리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그대로 포기하십시오. 그는 다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한 이성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아주 유명한 가상의 대화를 제안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테네의 법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탈옥하려 할 때 아테네의 법이 나타나 자신에게 말을 건다면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지를 묻는 것이었죠. 법은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를 낳고 길러주었으며 너에게 시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누리게 해주지 않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평생 아테네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으며 살았고 그 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언제든 떠날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70평생 한 번도 아테네를 떠나지 않았고 이는 곧 아테네의 법체계를 존중하겠다는 암묵적인 약속을 한 셈이었죠. 이제 와서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그 약속을 깨트리고 법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국가라는 공동체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불의를 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자신의 철학적 원칙을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악법도 법이다 라는 문구입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입으로 이런 말을 직접 내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문구는 훗날 일본의 법학자가 소크라테스의 태도를 요약하며 만든 표현일 뿐 그의 진짜 의도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지키려 했던 것은 부당한 법 자체가 아니라 법적 절차와 공동체와의 신성한 약속이었습니다. 판결이 부당하다고 해서 개인의 힘으로 법 집행을 거부한다면 사회의 질서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는 비록 판결은 틀렸을지라도 그 판결을 내린 시스템 자체를 존중함으로써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크리톤에게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대들지 않듯 나를 길러준 조국의 법에도 복종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라고 부드럽게 설득했습니다. 크리톤은 스승의 이 거대한 논리 앞에서 결국 눈물을 닦으며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에게 탈옥은 육체의 생명을 연장하는 길이었지만 영혼을 죽이는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철학이 한낱 말장난이 아니었음을 온 세상에 증명해 보이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감옥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로운 영혼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쪽은 오히려 그를 가둔 아테네의 권력자들이었고 소크라테스는 그저 정해진 운명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었죠. 이제 배가 항구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며
소크라테스의 지상에서의 시간은 단 몇 시간만을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과 함께 영혼의 불멸에 대해 토론하며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마칩니다. 그는 독배를 마시는 그 끔찍한 순간조차 철학적 탐구의 연장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소크라테스가 마신 독약의 성분과 그가 죽어가는 과정을 묘사하며 그가 남긴 기묘하고도 숭고한 유언의 의미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침내 해가 서산으로 니언니언 넘어가며 소크라테스에게 허락된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아테네의 관습에 따라 해가 지기 전 사형을 집행해야 했기에 감옥 안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무거웠죠. 그의 곁을 지키던 제자들은 이제 곧 스승을 영영 떠나보내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정함을 유지하던 제자들조차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며 감옥 안은 통곡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정작 죽음을 앞둔 소크라테스는 놀라울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지으며 제자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는 사람은 모름지기 평온한 가운데 죽어야 하는 법인데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며 오히려 그들을 달랬죠. 그날 감옥에서 소크라테스와 제자들이 나눈 마지막 대화는 플라톤의 파이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제자 케베스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정말 죽음이 두렵지 않으십니까? 소크라테스가 대답했습니다. 케베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철학자의 일생이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육체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공상으로부터 영혼을 분리시키려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이란 그 분리의 완성이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제자 신미아스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죽고 나면 영혼도 사라지는 것 아닐까요? 마치 악기가 부서지면 그 화음도 사라지듯이요. 소크라테스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신미아스, 좋은 비유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화음은 악기보다 먼저 존재했습니까? 아니면 악기가 만들어낸 것입니까? 화음이 먼저라면 그것은 악기에 종속된 것이 아닙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영혼의 선재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오열하면서도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삶을 탐구해 왔습니다. 이제 죽음을 탐구할 차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까? 이윽고 동미나리 줍이 든 잔을 든 관리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관리는 평소 소크라테스의 고결한 인품을 존경해 왔기에 눈물을 닦으며 차마 독배를 건네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웃는 얼굴로 그에게 다가가 독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그리고 마신 뒤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상세히 물었습니다. 관리는 독을 마신 뒤 다리가 무거워질 때까지 걷다가 자리에 누우면 된다고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는 마치 신에게 바치는 제물을 축성하듯 잔을 높이 들고 기도를 올린 뒤 단숨에 독액을 들이켰습니다. 제자들은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돌렸지만 소크라테스는 담담하게 감옥 안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독약의 주성분인 코닌은 신경계를 마비시켜 발끝부터 서서히 심장을 향해 올라오는 치명적인 독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몸이 마비되어 가는 과정을 마치 남의 일을 관찰하듯 제자들에게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리에 감각이 없어지자 자리에 누워 겉옷으로 몸을 감쌌고
도끼운이 배꼽 근처까지 올라오자 마지막으로 얼굴을 가렸던 천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는 곁에 있던 크리톤을 불러 인류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크리톤, 내가 아스클레피오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다네. 잊지 말고 꼭 빚을 갚아주게나. 이것이 서구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성인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한마디였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 유언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순간에 고작 닭 한 마리의 빚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소박하고 엉뚱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스클레피오스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이 말 속에 숨겨진 소크라테스의 지독한 철학적 일관성을 깨닫게 됩니다. 아스클레피오스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 질병을 고쳐주는 의술의 신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인들은 병에서 회복되었을 때 신에게 감사의 의미로 닭을 제물로 바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즉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인생이라는 길고 지독한 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과정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 육체는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었고 삶은 수많은 욕망과 고통이 뒤섞인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어 순수한 이성의 세계로 돌아가게 되었으니 신에게 치유의 사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죠. 죽음을 비극이 아닌 완성이자 치유로 바라본 이 관점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죽음을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환영해야 할 축제로 승화시킨 셈입니다. 크리톤이 꼭 그렇게 하겠네. 다른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 라고 물었지만 소크라테스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갔고 그의 영혼은 그토록 갈망하던 진리의 세계로 떠나버린 뒤였습니다. 감옥 안에는 정막만이 감돌았고 제자들은 스승의 감기지 않은 눈을 조심스럽게 감겨주었습니다. 아테네에서 가장 추한 외모를 가졌던 노인은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을 남겼고 머지않아 그를 사형으로 몰아넣었던 자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가 남긴 진짜 유산은 복수가 아니라 그가 남긴 질문들이었습니다.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았던 이 남자의 목소리는 제자 플라톤의 펜 끝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고 비로소 불멸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위대한 철학자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와 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을 정리해 보려 합니다. 24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소크라테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세상을 떠난 지 24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의 철학을 공부합니다. 참으로 기묘한 사실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지적 유산을 남긴 이 남자가 생전에 단 한 줄의 글도 직접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왜 책을 쓰지 않았을까요? 소크라테스는 진리란 죽어있는 활자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소생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글자로 고정된 지식은 질문을 던져도 대답할 수 없는 벙어리와 같지만 대화는 서로의 영혼을 부딪히며 새로운 깨달음을 낳는 생명력을 가졌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그의 고집 덕분에 우리는 그의 진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더 깊은 사유의 바다로 뛰어들어야만 합니다. 기록을 남기지 않았음에도 그가 잊히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의 제자 플라톤 덕분이었습니다. 스승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한 젊은 귀족 플라톤은 자신의 모든 재능을 바쳐
스승의 대화들을 재구성한 방대한 저작들을 남겼습니다. 플라톤의 글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다시 살아나 아고라 광장을 누비며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씨앗을 뿌렸다면 플라톤은 그 씨앗을 거대한 숲으로 가꾸어 서구 철학이라는 웅장한 신전을 세운 셈입니다. 역사가들은 종종 소크라테스를 나사렛 예수와 비교하곤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직접 글을 남기지 않았고 오직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또한 두 성인 모두 자신이 사랑했던 공동체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진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사랑과 구원을 통해 영혼의 길을 제시했다면 소크라테스는 이성과 논리를 통해 인간이 나아가야 할 도덕적 좌표를 설정했습니다.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지나 별의 움직임이 어떠한지 같은 자연의 신비를 탐구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철학의 시선을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인간의 내면으로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이를 학계에서는 철학의 인간학적 전해라고 부르는데 이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윤리적 질문을 학문의 중심으로 끌어올린 혁명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는 그의 외침은 단순히 무지를 깨우치는 소리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양심으로 삶을 규명하려 했던 서구 합리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비판적 사고의 원형은 모두 이 맨발의 철학자가 던진 질문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 혹은 나는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여전히 답하지 못하고 있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는 그의 말은 오늘날 무한 경쟁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위로이자 경고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거창한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소크라테스의 드라마틱한 생애와 그 이면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함께 파헤쳐 보았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남긴 마지막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지정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